당신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새벽에 일어나 운동도 했고, 술도 끊었고, 식단도 챙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는 정말 자기 관리 잘한다고 말할 때마다 조용히 뿌듯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제대로 살고 있다고.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단어 하나를 듣습니다. 위암 2기입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갑니다. 병기가 어떻고, 치료 방향이 어떻고, 앞으로의 일정이 어떻다고. 그런데 당신의 귀는 그 첫 단어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나머지 말들이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흐릿합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받고 진료실 문을 열고 나옵니다. 복도에 서면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안내 방송이 들립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당신만 혼자 멈춰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 순간 가장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겹칩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지? 돈은 어떻게 하지? 가족한테는 어떻게 말하지? 그런데 그 모든 생각들 아래 가장 조용하고 가장 무거운 감정 하나가 깔려 있습니다. 억울함입니다. 나는 분명히 잘 살았는데, 남들보다 더 신경 썼는데, 왜 하필 나한테 열심히 산 것과 암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머리로는 압니다. 그러나 가슴은 그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딘가 배신당한 느낌, 규칙대로 살았는데 규칙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는 느낌, 그것이 병보다 더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20년 동안 한 분야만 팠습니다. 그 일이 좋아서라기보다 그게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이름 앞에 붙는 직함이 곧 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일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AI가 대체한다고, 구조조정이 온다고, 업계가 통째로 흔들린다고. 일을 잃는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이 무엇인지 갑자기 모르겠어지는 그 느낌. 직함을 빼고 나면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이 새벽 3시에 찾아옵니다. 아무 대답도 떠오르지 않는 채로.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를 다 키웠습니다. 내 시간을 다 쏟아부어서, 나를 다 갈아 넣어서. 그런데 막상 아이가 독립하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합니다. 기쁜 건지 허전한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잘 해낸 건데 왜 이렇게 공허한지. 엄마이기 이전에, 아빠이기 이전에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지. 그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쁘게 굴지 않았는데, 누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삶 자체가 와서 당신을 흔드는 순간들. 열심히 살아온 사람일수록 그 흔들림이 더 낯설고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살면 이런 일은 오지 않을 거라고 어딘가 믿어왔으니까요. 그 흔들림 앞에서 우리는 아주 오래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진짜 나를 괜찮게 만드는가? 행복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오늘 그 질문에 아주 오래된 한 철학자의 마지막 고백으로 답하려 합니다. 평생 인간의 고통을 연구하고 스스로도 그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기 직전에야 비로소 자유로워진 사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삶이 설명되지 않는 방식으로 흔들리는 날, 이 채널이 그 옆에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고통받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운이 나빠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세상이 불공평해서. 그러나 이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은 그 이면에 훨씬 더 불편한 진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정욕구 타인이 반응해줄 때 나는 존재한다.
우리가 타인에게 집착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인정 요건이드 포 어프루벌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아기가 울면 엄마가 달려오고 아이가 자라면 어른이 칭찬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뇌는 하나의 공식을 학습합니다. 타인이 반응해 줄 때 나는 존재한다. 이 공식은 성인이 되어서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삶의 위기 앞에서 더 잔인하게 작동합니다. 암 진단을 받은 순간 우리는 두려움보다 먼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았는가?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해 줄까? 내가 이렇게 아파도 되는 사람인가? 병을 앓는 것보다 그 병으로 인해 타인의 시선이 달라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심리 혼자 체결한 계약. 두 번째 이유는 보상심리 컴펀세이션 사이칼러지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삶과 거래를 합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았으니 삶도 나에게 그만큼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건강을 챙겼으니 아프면 안 된다고. 내가 성실했으니 직업은 지켜져야 한다고. 내가 좋은 부모였으니 텅 빈 집이 이렇게 아프면 안 된다고. 그러나 삶은 등가 교환이 아닙니다. 삶은 당신의 마음속 장부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장부가 어긋날 때마다 깊이 상처받습니다. 이것이 억울함의 정체입니다. 계약을 어긴 상대에 대한 분노. 그런데 그 계약은 애초에 당신 혼자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정의감에 덧오른 것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세 번째 이유는 정의감의 더 저스터스 트랩입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공정성에 예민합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이것이 집단 생존을 위해 발달한 본능이라고 설명합니다. 불공정함을 감지하고 분노하는 능력이 생존에 유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이 본능은 종종 우리를 함정에 빠뜨립니다. 암 선고를 받은 그날 밤, 당신이 느낀 억울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았으니 이런 일은 나에게 오면 안 된다는 정의감. 그것은 당신이 옳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정의감이 당신을 보호해 줍니까? 아닙니다. 그 정의감은 당신의 수면을 방해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당신의 회복력을 잠식합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외부의 사건 때문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래서는 안 된다는 내면의 명령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것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파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라는 내면의 기대가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는 것이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것이어야 한다는 집착이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고. 고통은 언제나 내부에서 욕망과 집착에서 시작된다고. 그리고 그 욕망 중 가장 끈질기고 가장 파괴적인 것이 바로 삶이 내 기대대로 흘러야 한다는 욕망이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철학의 언어로 더 깊이 풀어나가겠습니다. 쇼펜하우어 의지를 끄는 자만이 자유롭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788년 폴란드 단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머니와의 불화, 학계에서의 무시, 연애의 실패, 평생에 걸친 고독 속에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철학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주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출간 당시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40년 후 죽기 전 마지막 10년 동안 갑자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시기입니다. 명성을 얻은 후에도 그는 홀로 살았습니다. 매일 같은 레스토랑에서 혼자 식사했습니다. 푸들 한 마리를 곁에 두었습니다.
그는 인간보다 개를 더 신뢰한다고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1860년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과 행동들을 보면 하나의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의지의 부정 디나이얼 어브 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주의 본질을 의지윌라고 불렀습니다. 이 의지는 맹목적이고 끝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힘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먹으면 다른 것을 원하고, 건강하면 더 오래 살고 싶고, 아프면 낫고 싶고, 나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이 의지는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이 고통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비관론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출구를 제시했습니다. 의지를 끄는 것, 욕망의 불꽃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을 멈추는 것, 삶이 내 기대대로 흘러야 한다는 갈망을 조용히 내려놓는 것. 그는 이것을 삶의 가장 높은 경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예술 감상, 금욕, 그리고 타인을 향한 연민이었습니다. 특히 연민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암 진단을 받은 당신도, 정체성을 잃어버린 당신도, 빈집에서 공허함을 느끼는 당신도, 그 고통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같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 사실이 위로가 됩니까?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위로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구분하라. 같은 결론에 훨씬 더 체계적으로 도달한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 출신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실제로 주인에게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구타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는 하나의 거대한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그는 이것을 프로아이레시스 피아로 HAIRESIS, 즉 의지의 영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판단, 충동, 욕망뿐입니다. 몸이 아픈 것, 경제의 흐름, 자녀의 독립, 이것들은 우리의 통제 바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다가 평생을 소진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황제였지만 그의 명상록은 철학적 자기 성찰의 결정체입니다. 그는 하루를 시작하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어리석은 자, 배은망덕한 자, 오만한 자를 만날 것이라고. 그러나 그들은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므로 나는 그것에 감염되지 않겠다고. 이것은 냉소가 아닙니다. 현실주의입니다. 황제의 자리에서도 매일 어리석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상대해야 했던 한, 인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으려는 처절하고 아름다운 노력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지배당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암 진단의 두려움을 느끼되 그 두려움에 올라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을 인정하되 그 흔들림 속에 영원히 빠져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자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하다. 동양 철학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울립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무의를 이야기했습니다. 무의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삶에서 무의는 무엇입니까? 삶이 내 기대대로 흘러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어야 한다고 억지로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도 결국 모든 것을 이긴다고. 다투지 않으므로 다툼이 없다고.
이것을 현대인의 고통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아프지 않으려 애쓸수록 고통이 커집니다. 잃지 않으려 애쓸수록 상실감이 깊어집니다. 역설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세 철학자가 만나는 한 점. 쇼펜하우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노자. 이 세 사람은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철학의 언어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삶의 끝에서 혹은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도달한 결론은 하나로 수렴합니다. 자아의 감옥에서 나오라. 삶이 내 기대대로 흘러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아라. 아파도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 정체성이 흔들려도 나의 본질은 없어지지 않는다. 빈집이 조용해도 나라는 사람은 여전히 여기 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지금 이 순간 당신 내면의 태도뿐이다. 이 결론이 머리로는 이해됩니다. 그러나 가슴으로는 어떻게 실천합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적 깨달음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울 때 그 깨달음이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들어갑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과 현대 심리학이 만나는 6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몸이 아플 때, 일이 사라질 것 같을 때, 아이가 떠나 집이 텅 빌 때, 그 순간 우리의 뇌는 자동으로 그 사건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내가 부족했던 건가?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러나 에픽테토스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몸의 상태, 경제의 흐름, 자녀의 독립. 이것들은 당신의 통제 영역 밖에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암은 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산업은 변합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여도 아이는 떠납니다. 그것은 당신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본질입니다. 실천법은 간단합니다. 고통스러운 순간, 즉각적으로 이 문장을 머릿속에서 말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반복하십시오. 이 문장은 뇌의 자동 반응을 잠깐 멈추는 브레이크입니다. 그 짧은 멈춤 속에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항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두 번째, 고통을 싸우지 말고 통과하라. 우리는 고통이 찾아오면 본능적으로 싸우려 합니다. 이것을 없애려 하고, 이것을 부정하려 하고, 이것이 현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고통에 저항할수록 고통은 더 오래 머문다고. 물에 빠졌을 때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것처럼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면 더 깊어집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고통을 손님처럼 맞이하십시오. 나는 지금 두렵다. 나는 지금 억울하다. 나는 지금 공허하다.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들어와. 그런데 너는 여기 영원히 있을 수 없어. 감정은 인정받을 때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싸우면 멈추고 인정하면 통과합니다. 세 번째, 감정 일기를 쓰되 분석하지 말고 목격하라. 상처받은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많은 심리학자들이 글쓰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분석하는 글쓰기와 목격하는 글쓰기는 다릅니다. 분석하는 글쓰기는 이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글쓰기는 종종 우리를 더 깊은 생각의 구렁텅이로 빠뜨립니다. 목격하는 글쓰기는 다릅니다. 나는 지금 가슴이 답답하다. 손이 차갑다.
눈물이 나올 것 같다. 나는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이것은 감정을 생각이 아닌 신체 감각으로 서술하는 방법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뇌의 편도체 활성화가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그 감정의 강도를 낮춥니다. 이것은 쇼펜하우어가 말한 거리두기를 신경과학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매일 밤 5분만 투자하십시오. 오늘 흔들렸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을 목격자의 눈으로 서술하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다만 느꼈던 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십시오. 네 번째, 정체성을 한 곳에 묶어두지 마라. 우리가 가장 깊이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는 정체성을 하나의 것에 묶어두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이 직업의 사람이다. 나는 이 아이의 부모다. 그런데 그 하나가 흔들리면 나 전체가 흔들립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정체성은 외부의 것에 있지 않다고. 그것은 내면의 태도, 사유하는 능력, 감수성에 있다고. 직함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집이 비어도 당신은 여전히 생각하고 느끼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실천법입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할 때 시간이 빨리 가는가? 어떤 것을 볼 때 마음이 움직이는가? 어떤 사람과 있을 때 편안한가? 이 질문들이 당신의 진짜 정체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직함이나 건강 상태가 아닌 오래된 당신 자신으로. 다섯 번째, 침묵을 화법으로 삼아라. 쇼펜하우어는 화법에 관해 아주 구체적인 통찰을 남겼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말로 내면을 드러내고 현명한 자는 침묵으로 내면을 지킨다고.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면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해명하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줬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 충동에 매번 응할 때마다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고 때로는 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공허함을 털어놓았을 때 돌아오는 그냥 바쁘게 살면 되라는 조언. 그것이 더 아플 수 있습니다. 모든 감정을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고통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혼자 품고 천천히 소화하고 조용히 통과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자기 보호입니다. 여섯 번째, 당신의 고통에 연민의 눈을 돌려라. 이 모든 실천의 가장 깊은 바닥에는 하나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입니다. 우리는 힘들면 종종 자신을 질책합니다. 왜 나는 이것도 못 견디지? 왜 나는 이렇게 나약한 거지? 더 강했어야 했는데.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모든 인간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당신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당신만 약한 것이 아닙니다. 연민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연민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만큼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것은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이 고통이 나를 정의하지는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 믿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말은 뇌의 기본 설정 값을 서서히 바꿉니다. 자기 비판의 자동 반응에서 자기 연민의 반응으로. 그 전환이 일어날 때 삶이 기대와 다르게 흘러도 그것을 조금씩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1860년 9월 21일 아침,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프랑크푸르트의 자택에서 혼자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무도 그 곁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평온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평생 고통을 연구했습니다. 삶의 불공평함에 분노했습니다. 기대했다가 배신당했습니다.
노력했는데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곡절 끝에 그가 도달한 자리는 고요했습니다. 욕망의 불꽃이 꺼진 자리, 삶이 내 기대대로 흘러야 한다는 집착이 사라진 자리,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는 자리,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진짜 자신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당신도 그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만 시도해 보십시오. 아픈 몸을 원망하려는 그 순간, 잠깐 멈춰 보십시오. 사라져가는 정체성을 붙잡으려는 그 순간, 한 발 물러서 보십시오. 텅 빈 집의 고요함을 두려워하는 그 순간, 그 고요함 속에 조금 더 앉아 있어 보십시오. 그 짧은 순간들이 쌓이면 태도가 됩니다. 태도가 쌓이면 삶이 됩니다. 아픔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상실은 당신의 가치를 깎지 못합니다. 기대와 다르게 흘러온 오늘이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죽기 직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합니다. 당신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사라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없어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까? 천천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삶이 무거운 날, 이 채널이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